그 기존 인력 인건비에는 현금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법제만 좀 바꿔도 조례만 바꿔도 기업체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는 반도체 개발비가 뭐 마스크 비용, 뭐 장비 비용, 뭐 서버 사고, 툴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인건비의 비중이 8대2 정도로 인건비 비중이 높아졌어요. 근데 아직도 정부에서는 이거를 기존 인력의 인건비로는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께서도 제자를 길러보시면 아시지만 이 스템 반도체가 인력이 길러진다 10년 걸리잖아요. 근데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1, 2년 지원하고 거기서 드롭하면은 이 사람도 퇴직하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인력도 인건비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정부 과제를 매출로 잡아주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이 정부 과제가 매출로 안 잡히니까 영업의 비용, 그러니까 국고 보조금으로 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회계 처리인데 이게 굉장히 모양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회계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국고 보조금으로는 회사가 성장을 했는데 이거 국고 보조금으로 성장한 회사니까 이거 영업이익도 안 나오고 매출도 안 나오고 그래서 모양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회사가 되는 거죠.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제 생각에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팹이고요. 또 하나는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뭐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외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인력을 국내로 데려올 때 지원금 그리고 팹을 돈이 안 드는 팹을 국내에 지을 때 지원금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큰 돈 들어가는 것을 우선 해결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교적 합리적으로 정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적재적소에 그 과제를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달파 같은데서 보면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해서 어떤 분은 그렇지 거기지 딱 하고 이렇게 영국을 대부분을 참 잘하더라고요. SRCS도 영국이 대부분하는데 그 소위 말해서 RFP라고 하는 거 읽어보면 고개가 끄덕끄덕해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데 하고 그거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의 흐름이 우리 앞에 이제 시작할 때도 말씀하셨죠. 좀 그런 얘기들이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화, 직접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국제학회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co-optimization, co-design 뭐 이런 개념들이 막 등장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개념에 우리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어제 이제 저는 뉴스는 못 봤습니다만 기자분들께서 그 삼성전자에서 예를 들면 뭐 메모리하고 프로세스가 원칙화될 수 있는 또 패키지 기술 개발을 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시대도 오잖아요. 그런 시대도 온다는 것은 그에 맞는 인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인재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지만 뭐 하는 얘기로 융합 인재.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융합 인재를 잘못하면 이제 두 가지 다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어떤 사람을 융합 인재를 키워야 될지 그런 고민도 하면서 지원도 해주고 정책도 만들고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특히나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차별화를 낼 수 있는 영역의 핵심 인재라는 것은 아무리 박사 과정을 한다라고 해서 학교에서 완성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업계에서 가장 밸류가 있는 핵심 정말 훌륭한 인재다라고 하면 뭐 어느 학교를 나왔냐라기보다는 뭐 엔비디아에서 일을 했다, 애플에서 일을 했다 뭐 이런 것들로 규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아주 딱 졸업 시점에서 학교만의 노력으로 풀기보다는 그러면은 그 학교 과정에서는 어떻게 학교가 어떤 기업과 협력해서 어떤 경험을 선사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받아서 산업계에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꾸준히 이제 학교에서 나오고 나서 한 길게도 아니고 그냥 짧게 한 5년 정도가 분수령인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 연구실 포함해서 연구실에서 한 뭐 3, 4년 졸업하고 한 5년, 그 10년이 정말 그 연구원의 가치를 수십 배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언제나 이런
뭐 엔비디아, 암 이쪽과의 뭐 그게 과제의 형태든 비공식적인 그 교류든 선후배 간의 그냥 뭐 모임이든 항상 노출이 되어 있고 뭐 달파 같은 데서 계속해서 흥미로운 그 연구 주제가 세더라돼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 부분도 사실은 학교 대 학교, 연구실 대 연구실로 경쟁을 할 때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굉장히 최근에 한 10년 정도 쭉 트렌드가 좋은데 이걸 또 앞으로 이어가려면 또 그만큼 노력이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소기업하고 스타트업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각종 IP라든지 디자인에 관련된 EDA를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받습니다. 아주 작은 스타트업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일부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만약 설계에 관련된 스타트업이다, 반도체 설계, SoC 설계를 위한 스타트업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IP 이런 것들을 설계 부분에 한정해서 양산의 라이센스가 아닌 설계 라이센스까지는 정부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EDA도 정부가 좀 더 확대해서 해서 해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생산에 관련된 거는 정부가 자금을 뭐 투자를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은 금융 대출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체계가 결국은 제가 기재부랑 산업부랑 예산협의할 때도 가봤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예산 결정할 때도 그 자리에 출석해서 이쪽 정책에서 예산이 왜 이게 필요한지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자리에도 가보고 했는데, 우리가 상주하는 그분들이 사실은 공무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엘리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분들이 아니고 나름 똑똑하고 논리가 있고 정부의 체계나 가령 뭐 제품 개발을 할 때 이렇게 지원하면 WTO 제소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도 그거는 알고 이해하고 정말 가능한 부분 내지는 뭐 조금 스페셜한, 그러니까 심지어 국회까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가령 뭐 요청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안이 이제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이어서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인력 얘기를 나중에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세계에서 제일 대가가 누구냐면 짐 켈러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학사 출신인 걸로 제가 알아요. 펜스테이트 졸업한 사람인데 소프트웨어 쪽도 그렇고 이게 학위가 이렇게 박사학위까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대학에서 인력을 양성할 때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제 논문이나 이런 실적 위주로 평가하는 부분, 뭐 이것도 이제 오늘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평가지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을 납득을 시키려면은 그게 그냥 통상적인 제도나 법화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스페셜한 뭔가를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력 양성은 보통 이제 뭐 10년, 20년을 기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2100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반도체 2100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제가 좀 아쉬운 게 우리 서울대나 뭐 카이스트나 이런 데서 좋은 제자들 뭐 했지만은 저희 중소기업 벤처까지는 사실 이렇게 못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우리 서울대 여기서 공부해 박사 하시고 또 유학 하시고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또 교수라든가 해외 좋은 자리를 가는 것이고, 저희 벤처가 있는 데서 분당이라든가 판교라든가 이럴 때 한 200명 정도 되는 대학원을 만들어서, 보통 요즘 대학원 많이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뭐 우리 성대나 이렇게 하고 ITRC 해갖고 대학원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야간 대학원으로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왜냐면 이제 이 대학원에서 뭐 논문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모아놓고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가르치고 거기서 하다 보면은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하면 어떨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육성하는 형태로 정부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더욱더
혁신적인 반도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과제를 찍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은 그 각각의 과제가 돌아가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리소스도 한정이 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정부의 어떤 마지노로서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모든 측면에서 지금 새로운 어떤 산업 구도에서 워킹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고 iOS를 만들면서 뭐 일부 굉장히 그 떡잎이 좋은 앱 개발사들에 대한 지원도 있었겠지만은 결국에는 누구든지 대학생도 그냥 100불만 내고 한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2달 안에 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 생태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가 벌어지고 그 안에서 혁신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정부의 지원은 프로젝트가 아닌 플랫폼 육성이 돼야 된다. 플랫폼이 뭐냐? 결국에는 쉽습니다. 플랫폼이라는 말이 되게 여기저기서 쓰이다 보니까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플랫폼은 다양한 반도체 설계하는 시도가 많아지게 만드는 많은 시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3가지를 적어왔는데 첫 번째가 인력, 두 번째가 팹 부족, 세 번째가 EDA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은 이제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대졸 신입사원이 이쪽으로 오는 환경이 조금 더 명확하게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더 중요한 거는 3년에서 5년차 연구원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대기업 인프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구할 수 있는 퀄컴 출신이나 엔비디아 출신을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일 것 같고요. 두 번째 팹 부족은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뭐 DB하이텍 이런 업체들이 하고는 있지만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체 LSI 비중이 50%가 넘어가고 특정 노드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자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단 공정에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선단 공정을 직접 이제 설계하는 들어가는 케이스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이제 조 단위의 투자가 들어가도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팹은 사실상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IP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네,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설계를 맞는 IP를 찾는 게 힘들다. 이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두 분께서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EDA 이야기를 대부분이 다 하고 계십니다. 그 설계 환경이 굉장히 좀 가격이 비싸고 특히나 이걸 클라우드로 좀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환경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막상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도 부족하고 소프트웨어 인프라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떤 장사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각자의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중물이라는 거는 이렇게 팹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EDA 환경을 지원하는 뭐 이런 형태로 지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시장에 맡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